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정작 시험 범위 바뀌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처리해야 될, 다뤄야 될 이쪽 부분이요. 이쪽 부분을 한번 볼게요.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유효가 되려면 자기들이 원한 대로 권리도 생기고 의무도 생기려면 계약을 한 두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요 계약을 할 때 요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돼요. 이런 게 만약에 없으면은 계약이 제대로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거를 바로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법률행위의 당사자 이렇게 나오죠. 당사자. 첫 번째, 계약이 유효하려면 이 두 사람이 권리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계약을 해야 돼요. 권리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권리 능력. 자, 법률행위가 계약이 당사자가 원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할 당시에 일정한 능력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먼저 권리 능력이 뭐냐? 그냥 가장 간단한 건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무슨 권자가 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 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라든지 뭐 성별, 재산 상태, 뭐 교육 상태 이런 거 다 가리지 않고 숨만 쉬고 있으면 다 권리 능력자예요. 그런데 법에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처럼 눈, 코, 입 달려서 숨 쉬는 사람, 자연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이 만들어 온 사람도 있어요. 법인, 얘도 사람이에요. 이쪽은 자연인이고 이쪽 국민은행, 그 다음 프루덴셜, 대한통운, 메가랜드 얘들요. 얘들도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말 아니고 갑과 을이 한 계약이 유효하려면 갑과 을은 누구이거나 누구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연인이거나 법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연인이니까 국민은행 가서 대출 돈 빌리면 계약이 효력이 생기는 거죠. 돈 받을 권리, 돈 갚을 의무 생기고 보험 들면 보험금 받을 권리 생기는 거죠. 얘랑 계약해가지고 그 다음 대한통운하고 해가지고 택배, 운송 뭐 그런 계약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메가랜드에 등록을 해가지고 학원 수강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뭐 별거 아니죠. 조문 한번 살짝 구경시켜 드리면 요 밑에 있어요. 제3조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 권리 능력.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3조가 말하는 사람은 자연인을 얘기하지. 생존의 개념을 썼으니까. 그 다음에 34조 다 우리 시험 범위 바뀌지만 한 번만 들어두시는 거예요. 법인의 권리 능력. 법인도 법률 규정에 조차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 능력을 가진다. 됐어. 자연인이거나 법인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이제 자연인을 상대로 한정해서 이제 논의하는 건데 계약이 유효하려면 이 의사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계약을 해야 돼요. 의사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의사 능력이 뭐냐? 의사 능력이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행위를 하면 그 의미가 뭐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받아들일 거다라고 그 의미를 인식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 행위의 결과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런 정신적인 지능이나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제정신이냐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여기 지금 8층이죠. 우리 교실 여기 8층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저 엘리베이터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막 막히면은 걸어 내려가면 좀 늦게 가니까 1층까지 빨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으면 저기 창문 열고 뛰어내리면 금방 도착합니다. 1층까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절대로 안 하시죠. 왜?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8층에서 점프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있어 절대로 그런 거 하지 않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살짝 그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얘는 누구냐? 보자기 쓰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조이 올라 뛰어내려가지고 다리 분질러요. 너무 어린 유아지. 너무 어린 아이. 슈퍼맨 영화를 본 거야. 자기도 빨간 보자기 있으면 나를 수 있는 줄 알고 해서 다리 분질린다든지. 아니면 이 여자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꽂았어. 끝났어. 이게 꼭 꽂았어. 갔어. 그분이 들어오신 거죠. 그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정신 나갔죠. 정신병자. 그 다음에 이 사람 평소에 멀쩡한데 지금 여기 소주병 5병이 있어요. 옆에 널브러져 있어요. 갔어 얘도 만취자 이렇게요.
자,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여러분들? 의사 무능력자라 그래요. 무자를 중간에 넣어버리지. 무의사능력자 이렇게 안 하고 의사 무능력자 이렇게 불러요.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세요. 얘들이 만약에 의사무능력자가 법률을 했다고 이거 다 뭐라고 읽으시면 된다고 그냥 편하게? 계약. 얘들이 계약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얘가 이게 한 5살짜리인데 친척이 어른이 놀러 와가지고 1,000원짜리 가지고 있는 거 보고 10,000원짜리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바꿨어. 1,000원 가지고 10,000원짜리 줬는데 울어요. 더 예쁜 돈 가져간다고. 1,000원이 좋은지 10,000원이 좋은지도 몰라. 아니면 이런 애들이 계약을 했다.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자, 무효의 뜻도 아셔야 돼. 무효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무효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설명을 해보라고 자꾸. 무효가 뭔지 외우지 말고. 무효 뜻풀이 해볼까요? 효과가 없다. 효과가 뭔데? 권리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을 할 생각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 실제로 생기면 효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권리와 의무가 생기면 그때는 뭐라 할까? 계약이 뭐하다 이렇게 할까요? 유효다 라고 얘기하고 계약을 했건만 계약서도 쓰고 도장도 다 찍었건만 어떤 이유에서 권리도 안 생기고 의무도 안 생기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 그 뭐라고 한다? 그거를 무효라고 하는 거라고. 권리와 의무가 생기지 않는 현상, 원했던 대로 안 되는 현상을 무효라고 한다고. 무효. 안 돼야지. 우리가 법률행위가 뭔데? 법률행위 속에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요소가 뭐라고 여러분들? 의사표시예요. 내가 의사를 결정해서 내 의사대로 표시해서 내가 원한 대로 권리 취득하고 원한 대로 의무를 부담하는 건데 의사를 결정할 정상적인 능력이 없다니까 얘들은. 저 어린애가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했다고 저한테 소유권 넘겨줄 의무를 막 강제를 시키고 권리를 막 주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 계약은 무효 처리해버립니다. 무효 처리.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하고 계약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 딱 보고 눈빛이 좀 이상하다. 어디를 보고 있나? 이런 약간 눈빛이 초점이 흐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계약하도 무효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사 능력이 있나 없나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돼.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저 사람은 영원히 의사 무능력자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얘 성장을 해서 나이가 들면 의사 능력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죠. 철 들면. 몇 살 때 생긴다? 그런 거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이 사람, 이 여자 꽃 뺐어 이제. 순간 그 부분이 빠져나가고 제정신이 순간적으로 돌아온 거지. 그때는 의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얘도 술 깼어. 술 깨면 의사 능력자일까요? 의사 무능력자일까요? 의사 능력자. 그때 한 계약은 유효인 거야. 그때 다른 거예요. 의사 능력은. 그때 다른 건데. 그래서 이 사건, 이거 실제 사건이거든요. 대법원 판례 2002년도 선고된 실제 사건인데 은행 가서 돈 빌린 계약한 거야. 자기 집에 저당권 설정해주고. 한번 보세요, 이거. 의사 능력이란 해서. 남자 같습니까? 여자 같습니까? 일단. 여자 같습니까? 남자입니다. 예. 남자인데 약간 여자 백 같은 거 이렇게 하고 호호호 가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언니 돈 좀 빌려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담보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돈을 빌려줘요. 자, 돈 빌려주는 계약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대차의 계약에 대차가 이제 빌려주는 거거든요. 대차형 계약에 3가지가 있어요. 소비 대차, 사용 대차, 임대차. 돈 빌려주는 계약은 소비 대차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잘 만졌다가 장롱에 넣어놨다가 그 돈을 갚는 게 아니잖아. 그 돈은 뭐 해버리죠, 여러분들? 써버리지. 빌린 금액만큼 갚는 거잖아. 집 빌려줬을 때는 집을 소비합니까? 집을 사용합니까? 그냥 사용하고 그 집을 돌려주잖아요. 그런 건 임대차라 그러고 또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라 그러고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가 다 다른 건데 소비대차는 빌려준다라고 하지만 말은 빌려준다라고 쓰지만 실제로 완전히 주는 거야. 그리고 그걸 다 소비하고 동종, 동질, 동량으로 갚기로 하는 거예요. 자, 쌀 떨어져가지고 옆집에 가서 쌀 한 대 빌려 먹는다? 이런 게 소비대차죠. 쌀을 빌렸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나한테 준 거지, 그 쌀을. 내가 밥해 먹고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그 쌀만큼 사가지고 갚는 거잖아. 그런 거 뭐라 그런다, 여러분들? 소비대차. 돈 빌려주면 금전 소비대차라 그래요.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빌려 쓰는 사람을 차주라고 얘기를 해요. 소비대주, 소비차주.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직원을 그려놓은 거지만 여기 실제로 국민은행이라고 치면 국민은행도 사람이다, 사람 아니다. 사람이다. 뭐다? 자연인이다, 법인이다.
보험은행도 계약해서 권리 가질 수 있지.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국민은행 찾아가서 5천만 원 빌린 거예요. 돈을 5천만 원을 빌렸어. 그럼 5천만 원의 채권이 생기고 그다음에 담보, 저당권도 자기 집에 설정해 줬어. 우리 지난주에 그거 배웠는데 채무자가 은행에다가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은행은 저당권자가 되고 얘가 저당권 설정자가 된 거예요. 계약의 내용은요. 당신에게 빌린 돈 5천만 원 안 갚으면 이 집 경매하라. 팔아가지고 그 돈 가져가고 나머지만 거슬러 줘요.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뭘 한 거죠, 여러분들? 이거 추상화시키면 뭘 한 거죠? 법률 행위를 몇 개 했어, 지금 보니까. 2개를 했어. 이 계약이 유효가 되려면 얘가, 특히 자연인 얘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 능력이 있어. 제정신이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제정신이 좀 아니에요. 보면 읽어보시면 의사 능력이란 뭐로 말한다. 읽어보시고. 근데 이 갑이 은행에 방문해서 5천만 원을 대출받고 빌리고 금전, 소비대차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날인까지 했으니까 계약 자체는 성립은 했어, 안 했어? 성립은요. 했지. 당사자가 존재하고 목적이 존재하고 의사표시가 합치되었으니까 성립을 했는데 원고 상태를 말해요. 이 사람이 소송 걸었나 봐, 나중에. 원고가 어릴 때부터 지능지수가 너무 낮아서 정규 교육을 못 받았어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 가족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고 요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소송이 붙어가지고 신체 감정을 해봤겠지, 법원에서. IQ가 73이 나왔어요. 사회 연령지수 6세 수준으로 나왔어요. 얘하고 비슷해요, 그냥. 그리고 자기 이름 써보라, 판사가 이름 써보라 그러니까 판사님 참 오랜만에 써보네요. 기억이 안 나네요, 막 그러고. 그 다음에 간단한 셈도 못해요. 1 더하기 1. 그러니까 귀요미 이렇게 좀 대답하고 갔어. 그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원고의 본래 지능 수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어. 그렇다면 원고가 이런 계약을 2건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결코 적지 않은 금액 5천만 원을 대출받고 자기 소유 부동산의 담보로 저당권 설정해 주면 나중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 근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소유권을 날릴 수도 있다, 길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라는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그 결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 그런 능력을 뭐라 그런다고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이니까 성립은 한 거다, 안 한 거다? 성립은요? 한 건데 성립은 했지만 뭐다? 무효다. 이 계약이 무효가 된 이유는 당사자가 무슨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없겠어. 자, 무효가 되면 무효의 공식이 있어요. 계약이 무효가 되면 무효란 말의 뜻이 뭐야? 권리와 의무가 생긴 것, 안 생긴 것. 안 생겼으니까 이행 전이면, 그 계약을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계약서를 썼어도 아직 돈을 5천만 원 통장에 꽂아주기 전에는 은행도 안 줘도 돼. 근데 이미 돈을 꽂아줬거든요. 이행이 돼버렸어. 계약을 이행해버렸어.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권리가 없는 걸 받아간 거지. 계약이 무효니까. 돌려달라고 은행 측에서는. 계약상의 대여금 반환은 청구할 수 없고요.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단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할 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저렇게 되면 다 안 돌려줘도 돼, 쟤는. 제가 소비하고 낭비한 부분은 빼고 남은 돈만 돌려주면 되거든. 은행 끝장난 거지, 은행은. 미친 애하고 계약했다가 징계 좀 먹겠네, 이거. 대출 해준 창고 직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딱 보고 상대방이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계약하지 마셔야 돼. 계약 무효 처리되니까. 그거 의사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능력이요. 근데 여러분들 의사능력은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때. 저 지금 의사능력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제 지금 의사능력. 제정신인 것 같습니까? 제정신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미친 사람이 자기가 미쳤다고 말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약하면 유효인데 저도 얘처럼 아까 술 먹었고 한 5병 먹으면 가죠. 그 상태에서 계약하면 무효다. 제가 한 계약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제도를 더 만들었어요. 우리 민법은 행위능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요거는 획일적 처리를 필요로 좀 해서 이건 뭐야? 행위능력 제도를 만든 건데, 행위능력은 뭐냐 하면 뜻이, 행위능력 잘 보세요. 행위능력, 무슨 행위를 말할까요, 여러분들? 다른 행위 말고 무슨 행위? 법률행위 능력, 그 소리예요. 법률행위 다른 말로 해봐요. 계약 능력, 이 소리예요.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이란 제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아무의 도움도 없이 완전 유효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개념을 딱 잡았어. 그리고 요 능력이 결여 아예 없거나 좀 부족한 자를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죠. 제한 능력자. 옛날에 아예 무능력자라고 그랬는데 얘도 지금은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딱 3종이 있어. 자, 의사 능력은 그때그때 따지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행위 능력은 딱 3종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미성년자, 두 번째는 피성년 후견인, 세 번째는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피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편하게. 근데 이 행위 능력은 의사 능력과 달리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있어요. 딱 정해진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 나이 또는 가정법원의 선고야. 그러니까 딱 표가 나는 거지. 뭐 굳이 아들 알려면 알 수도 있고 얘가 미피피인지 아닌지. 그래서 첫 번째 미성년자는 만으로 19세에 달해야지 성년이 되거든요. 우리 민법상으로는. 만 19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을 달하지 못했다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19, 18세라고 18세 고등학생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18세 정도 되면 저 위에는 의사 능력은 있어 없어? 의사 능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지. 그 정도면 뭐 사리분별 다 하지. 하지만 18세면 지 아무리 똑똑하고 야무져도 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행위력 없는 제한 능력자예요. 누구인지 아세요? 껌 씹고 있고 반창고 달고 껄렁하게 껌 씹고 있는 쓰레기 고등학교 때 모습입니다. 저거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연세가 많으셔요. 그래가지고 재산도 좀 있으신데 치매가 오신 거야. 정신이 오락가락하세요. 그래서 가족들이 신청해가지고 청구해가지고 가정법원 판사가 뭐 판결을 뭐 선고 결정 내렸어. 자, 피성년 후견이 뭐냐? 피는 뭐뭐 되었다 이 소리죠. 살해되면 피살, 납치되면 피랍이라 그러잖아. 피는 영어의 수동태 느낌이라고. 뭐뭐 되었다. 성년 후견 심판 받았다 이 소리. 이 사람은 왜? 질병, 뭐 치매 같은 거,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거예요. 지속적 결여. 지속적 결여. 된 사람이 피성년 후견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서 반드시 여기에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신청해, 일정한 자가 신청을 해서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성년이지만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누군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라고 후견하겠습니다라고 심판을 받은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데를 통해서 확인도 될 수가 있죠. 굳이 확인하자면은 공시가 되겠죠.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이건 부족. 이건 지속적으로 능력이 부족된 사람 없는 사람이고 얘는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조금 상태가 그나마 낫긴 나은데 뭐 개친도친이에요. 그런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적으로 후견하겠다고 심판받은 사람. 요 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제한 능력자. 얘들은 혼자서는 계약 못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법이 이런 제한 능력자는 반드시 법률행위 할 때 계약을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하도록 돼 있어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고 부모고 그다음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들의 법정 대리인들은 후견인이에요. 후견인을 선임을 하거든 법원이 저 선고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의 동의받고 해야 돼. 혹시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혼자 한 계약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이건 무효는 아니야.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조문을 보시면 조문을 좀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미성년자의 능력. 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이 자세히 나오진 않고 이게 사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오전을 한번 봐봐야 되겠네. 미성년자 19세에 달하지 못한 자가 계약을 할 때는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동의를 얻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2항에 전항의 규정에 위반을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해석해 보세요.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다는 게 뭔 말이에요? 상황을 말씀해 보실까?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성년자 18세 고등학생도 집 한 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 같은 거. 있어. 권리능력은 있으니까. 땅 주인도 될 수 있어. 근데 그런 애가 갑이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아버지, 엄마,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했다 치면 요 매매 계약은 무효인 것은 아니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를 할 수 있어. 아까 취소 사다리 구조에 어디 있었나? 취소는 뭐로 바꿔버리는 거였죠? 유효를
무효로 바꿔버리는 거였어.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 상태와 취소가 된 후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지. 취소하기 전에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유효예요. 이가 계약해도 유효야. 권리 의무 생겨. 근데 아무래도 어설픈 애가 했으니까 이 계약의 내용이 제한력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을까 불리한 경우가 많을까? 불리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보호하려고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취소권자가 누군지도 나중에 배우시는데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나서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취소 못합니다. 상대방은 이쪽에 처분만 기다리는 건데 취소를 해버리면 어디로 오든가 아까 그 사리 구조에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가 되니까 아직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된 것은 다시 돌려달라고도 할 수 있어. 집 넘겨줬다가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자기도 돈 돌려줘야 되지만. 그래서 자 취소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해야 한다 아니고 오토매틱으로 취소된다도 아닙니다. 선택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미성년자의 부모라고 상상해 볼까요? 내 아이가 18세 고등학생인데 자기 명의로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걸 내 부모인 나의 동의도 없이 매매를 해놨네 이놈이. 그러면 속상하시겠죠? 그 여러분들도 취소권자거든. 취소할 수 있거든. 하지만 함부로 취소하지 마시고 계약을 한번 보셔야지. 계약서를 어떻게 계약했는지. 딱 보니까 이 토지가 3억짜리인데 1억에 팔아놨네 이놈이. 3억짜리를 1억에 팔아놨어. 어떻게 하실 거야?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되겠어요? 취소해야 되죠. 그리고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좀 봐야지. 애는 팬더로 만들어버려야지. 눈탱이 밤탱이.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계약서 보고 깜짝 놀랐네. 이게 1억짜리 건물인데 세상에나 이걸 어디 3억에 팔아놨네. 어떻게 하실 거야? 여러분 동의 없이 처리해놨는데 취소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취소하면 안 되지. 취소하면 안 돼. 취소 안 할 수도 있어 없어? 이 조문을 보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선택권인 거야. 이럴 때는 상대방한테 전화를 걸어야 돼. 그래서 우리 애랑 계약하셨죠? 사실 제가 애 어릴 때 한약을 잘못 먹여가지고 애가 건늙어가지고 애가 28처럼 보이셨죠? 18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였고 부모님이 저희 동의 없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취소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애비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동산 거래도 한 번씩 해보고 이런 게 참 교육상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 저는 취소할 생각이 저희 측은 전혀 없으니 중도금 잔금 딱 준비해서 제대로 이행합시다 라고 취소를 안 해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취소를 안 하겠다고 말해버리는 것을 반대말을 추인이라고 해요. 추인의 뜻은 뭐냐면은 추인은 여러 가지 추인이 있는데 여기서는 취소권의 포기예요.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유리하면 미성년자들이 한 계약은 유리하면 추인해버리고요. 불리하면 취소시켜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미피피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미피피들은 민법의 왕이에요. 완전 왕 대접받아요. 끝장이에요 애들. 그러니까 미피피는 또 미피피하고 계약하지 마세요. 미피피는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끝장이라니까 걔들은.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요 감각이 좀 생기셨나? 자, 계약을 했을 때 일단 계약이 유효하려면은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 첫째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자연인이거나 법인이어야 한다. 됐고. 자연인이라면 두 번째 무슨 능력? 의사 능력. 의사 능력 없는 자가 하게 되면 그냥 무효다.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 정신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 제한능력자, PP라면 그들이 한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으니까. 무효나 취소는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 현상이니까 그런 일이 없으려면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진 그런 자들이 계약을 해야 된다. 그 소리고 요거는 요 정도만 처리하고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 여기 임무과정 보세요라고 할 거예요. 여기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별로 아니어서. 근데 이걸 모르면 답답해요. 1년 동안. 계속 아는 것처럼 설명해버리거든. 이거를 정면으로 집속하게 물어보진 않는데 다 안다는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한 번은 해드려야 되고 지금이 딱 적기죠. 입문과정 이럴 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당사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나옵니까? 순서대로 목적 나오잖아. 그 다음 페이지에.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그 다음 페이지는요. 의사표시요. 자, 3요소가 뭐라고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리고 3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세요. 다시. 그러면 3페이지가 또 더 읽혀요. 3페이지를 보면 시험 범위. 시험 범위를 보시면 법률기에서 10문제를 내는데 법률기 목차가 첫 번째가 뭐죠? 총설. 두 번째가 뭐가 나와요? 목적. 세 번째가
그러니까 하나가 빠졌다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가 빠져 있어 지금요? 당사자. 그게 시험 범위에서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목차 구성이 안 돼 있는 거지. 하지만 이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설명을 드려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하고 의사표시는 정말 지겹도록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입문 과정에서는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요건 빼버리고 요건 자료는 드렸지만 여기서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민법 총칙은 요 정도로 마치고 이제 물권법으로 넘어갈 거예요. 넘기세요. 물권법. 지금은 대충 뭐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맛만 보는 거거든요. 물권법으로 갑니다. 자, 물권법 전체 구조 이렇게 돼 있네. 민법, 우리 시험 과목 민법이 4파트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민법 총칙, 법률행위 10문제 되는 거. 두 번째가 물권이에요. 물권. 세 번째가 계약이고 네 번째가 민사특별법인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물권법. 일단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어떤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말하고 우리 민법전에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8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요 물권들을 따로따로 배우는 게 각각 배운다 해서 강론이고 요 물권 8가지의 공통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를 배우는 게 총괄적인 이론 총론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8가지의 물권 중에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빠져 있어요. 왜? 질권의 대상은 동산뿐이거든. 부동산은 질권 설정이 안 돼요. 질권은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딱 좋은데요. 전당포에 요즘 전당포 잘 없죠. 근데 전당포 가서 돈 빌려 보셨나? 전당포에 돈 빌릴 때 전당포 업주가 그냥 안 빌려주고 뭘 하나 잡히라 그러잖아. 그럼 내가 뭘 가져가죠? 집문서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전당포에는 시계, 단지, 금리빨 이런 거 가져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맡겨 놓잖아. 동산을 이 질자가 뭐야? 인질할 때 질자지. 인질은 사람을 볼모로 잡혀 놓는 거고 요거는 인질이에요, 물질이에요. 물건을 질로 잡히는데 잡히는 물건이 오로지 동산만 취급하거든. 그래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 시험이고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서 빼버린 거예요. 요 부분은. 나머지 7가지 물건은 다 배우고. 그리고 요 물건들의 공통점은 이제 총론에서 다루는데 총론 내용은 총설과 물권 변동으로 돼 있어요. 물권, 총설에서는 물권이 뭐냐? 물권의 의와 특성, 특별한 성질. 근데 항상 물권을 공부할 때는 감각상 뭐하고 비교해서요? 채권하고 비교 선상에서 감각을 익히셔야 되고 그다음 물권의 객체, 물건이죠, 물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니까. 근데 물권의 객체와 관계된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물권의 객체인 물건은 하나의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의 물건, 독립성을 가진. 그게 일물, 일권주의예요. 그다음 물권의 종류. 물권의 종류는 법에 의해서 정한다는 대원칙, 물권 법정주의. 그다음 물권의 효력. 자, 이 개별 물권들의 효력은 제각각 달라요. 전부 다 다른데 이 물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효력이 2가지가 있어요. 우물. 하나는 우선적 효력, 또 하나는 물권적 정권. 이런 건 총론에서 다루는 거지. 그다음 물권 변동도 2번째 파트에서는 물권이 발생, 이거 뭔지 아시겠나요? 이제 변동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변동이 뭐래? 말해보세요. 변동이 발생, 변경, 소멸. 그럼 물권 변동은 이렇게 말하면 되네. 이런 물권들이 8가지 물권이 뭐 하는 거예요?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게 물권 변동이겠지. 그러니까 물권이 변동되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돼. 공시의 원칙. 그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해줘야 된다는 원칙, 공신의 원칙 이런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이 쭉쭉 또 나와 있는데 여기도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는 거, 동산 물권이 변동되는 건데 동산 물권 변동은 또 지워놨죠. 시험에 안 나와요. 부동산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은. 그래서 동산 얘기들은 가급 다 빠져요, 거의 다.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총론에서 강론으로 쭉쭉 순서대로 이제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문제가 한 가지 골치 아픈 게 있어요. 뭐냐? 아무래도 여러분들 여기 강론은 개별적인 물건들이 나오니까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총론은 이 물건들의 공통적 원리를 추출한 거기 때문에 약간 뜬구름 잡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딱 봐도 무슨 주의, 무슨 주의, 무슨 원칙, 무슨 원칙 이런 것들요. 무슨 주의나 원칙이 다 쉽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 총론은. 더더군다나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잘 이해가 안 될 때 법서 서술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딱 서술을 하고 뭐 못 알아듣겠는데 막 이러면 못 알아먹겠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주지. 예를 들면 좀 이해가 되니까.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얘를 다 여기서 가져와요. 봐봐, 이 소유권이 그렇잖아. 너 알지? 전세권이 그렇잖아. 저당권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런 거잖아. 라고 얘를 여기서 팍 가져와요. 얘를 아직 배우질 않았는데. 얘를 들어도 얘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못 알아들으실 거다는 거지. 제가 뭘 설명을 해도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알아듣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거죠. 법 공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알아들어도 꾹 참고 쭉 들어보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뒤에도 배울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두 번째 돌아와서 볼 때, 아, 그때 뒤를 배우고 이걸 다시 들으면, 아, 그때 뭐 첫 번째 못 알아듣는 그 소리가 그 소리였네라고 이제 나중에 좀 알아듣게 되고, 또 세 번째 들으면 더 알아듣게 되고, 네 번째 들으면 더 알아듣게 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깊어진다는 건데. 그래서 저도 총론부터 시작을 할 건데, 총론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 거거든요. 여러분들 알든 모르든 예를 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약간 이게 왜 8가지 물건이 나오는지, 그리고 제일 그래도 많이 들 예, 소유권하고 전세권하고 저당권, 요 3가지는 조문 구경이나 한번 하고 총론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8가지 물건이 왜 8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왜 8가지냐? 지금 보세요. 이게 8가지잖아. 하나, 둘, 6개 해서 8가지. 나오는 이유가 뭐냐? 물건이 어떤 거냐면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이게 물건 개념이에요.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게 뭐냐면은 사용, 수익, 처분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배라고 해요. 근데 왜 8개나 있냐? 어떤 물건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어. 완벽하게. 완전 물건이라 그러지? 뭐가 그럴까요, 여러분들? 소유권. 이 사람 이름 갑이라 그럴까요? 갑이 이 건물 하나 찍어볼까요? 이 건물의 주인이면, 소유권자면 저 집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이쪽 거주도 할 수 있고, 임대를 놓아가지고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뭐 팔아버릴 수도 있고, 철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완전 물건, 소유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물건이 아닌 제한적인 물건이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 물건 지배 3측면을 2대1로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어떤 물건, 이 3종은요. 지상, 지역, 전세 이 3종은 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은 할 수 있어요. 사용하고 수익은 할 수 있는데 처분은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일까, 남의 물건에 대한 권리일까? 남의 물건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은 하는, 그래서 용익이라 그래요. 따가지고 용익은 할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처분하면 안 되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예, 요게 3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셋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 제일 귀에 꽂히는 거, 들어본 듯한 게 뭐예요? 전세권이잖아. 그러니까 갑이 저 집의 전세권자라 칠까요? 전세권자면 분명히 주인 아니지. 주인은 따로 있겠네. 그러면 을이 이 건물의 소유권자고, 갑은 저 건물에 전세권이 있다면, 자, 계약을 해서 2년 계약을 했다. 전세금 1억 걸어놓고, 그럼 2년 동안 뭐 할 수 있는 거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거지. 2년이 끝나고 나면 집 비워주고 1억 받고 나가는 거지. 자기 집 아니니까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거 3가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물건은 사용 수익은 못해요. 저 물건들을 사용 수익은 못하는데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팔아버리는 거지. 쓰지도 않는데 팔아버려? 이런 것을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저 건물에 이번에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저당권을 한번 들어보셨지?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저당권자가 저 집에 들어가서 전세권자처럼 기거할까요? 안 할까요? 사용하고 수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하지만 저당권자는 저 집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 처분요. 왜 처분할까 근데? 돈을 안 갚으니까. 돈을 안 갚아요, 저 집주인 을이. 그러니까 이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항상 이 담보물권들은 채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갑이 저 을에게 돈을 예를 들어서 1억 빌려줘가지고 이걸 1억 원 돌려받을 채권이 있고, 저 을은 돈 1억 원을 갚을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자기 소유 건물에 저당권을 뭐 해줬다 배우셨지? 설정해줘가지고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을 하면 저당권을 행사를 한다 그래.
힘을 부리는 거지. 저당권의 힘은 사용 수익의 힘이에요, 처분의 힘이에요. 처분의 힘, 팔아버리는 거예요. 파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얻다 팔면 안 돼요. 그렇게 파는 거 아니고 경매로 파는 거지. 국가에다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여서 경매 신청하면 국가가 저걸 팔아버려요. 저 집을. 팔아버리면 이 집이 예를 들어서 한 3억에 팔렸다. 최고로 많이 써낸 사람에게 낙찰시키고 그 사람이 3억 원을 내놓으면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리고 돈으로 바뀐 거지. 물건이 돈으로 바뀌었다. 뭐라 그러더라? 환가되었죠. 그럼 이제 이 을이 얘한테 빌린 돈 1억 원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당할 지경이면 얘 말고도 다른 빚쟁이들, 채권자들이 더 있을까 없을까? 아마도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채권자들은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얘가 경매를 해서 팔아도 다른 채권자들도 배당 참가를 할 수 있어. 여기서 여러분들 원래 원칙은 채권자들은 다 법적으로 동등하고 평등한 게 원리거든요. 채권자 평등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채권 금액에 비례해서 나눠 먹게 하는 게 원래 원칙이야, 원래는. 근데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아니야.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 저당권의 핵심 효력이 바로 뭐냐면은요, 우선 변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당물을 저거를 팔아가지고 경매를 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걔들은 대기, 스탠바이. 나부터 먼저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돈에서 나와 같은 저당권이 없이 그냥 돈만 빌려준 일반 채권자들인데 걔들이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나눠 먹게 한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제가 사자라 그러고 그 아프리카 왕국, 동물의 왕국을 비유하자면 사자. 저 일반 채권자. 하이에나라고 그러는 거지. 하이에나. 하이에나들이 사냥을 해놔도 사자 때가 오면은 걔들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자들도 또 먹는 순서가 있죠. 힘이 센 놈이 먼저 먹고 먼저 드신다. 그런 거 담보 물권. 그래서 채권의 만족을 담보하는 물권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용의물권 3종하고 담보물권 3종은 뭔가 완벽해요? 아니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6종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한다? 제한물권이라 그래. 소유권은 완전 물권이고 이렇게 합쳐서 또 본권이라 그러는데 됐고 그거는 잘 모셔도 되고 지금. 그럼 이렇게 하면 7개 처리한 거예요. 그 다음 혼자 노는 애 있네. 저 위에 따로. 자기 혼자 왕따. 점유권. 쟤는 냅둬요 그냥. 쟤는 건드리면 위험해요. 쟤는 또 꾸다이예요. 쟤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야.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렵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도 시험에 합격하셔도 저 점유권을 완벽하게 알고 합격하시기는 힘들다. 합격하신 분들 있죠. 이번에 시험 쳐가지고. 그분들이 점유권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굉장히. 뭐 저한테 배우시면 보통 다른 사람들 배우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알게는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저 점유권은 조금 냅두세요. 그냥 이해가 안 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여기 있는 7개 여기는 1개 해서 총 몇 개다? 8개. 이 물권. 그리고 요거 가지고 이 공통적 원리 점유권 제외하고 주로 이제 여기 있는 물권들의 공통 원리를 총론해서 배울 건데 제일 예를 많이 들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요거는 조문 구경이나 한번 하고 들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211조 제가 지금 여기는 물권 8개로 순서대로 조문 순서대로 다 가져는 왔어요. 근데 조문 구경은 3가지만 할게요. 211조 소유권. 자 이렇게 물권의 내용은 법으로 딱딱 정해놨어. 저 내용 못 바꿔요. 딱 저대로 가는 거야.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 이게 소유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여기 있네. 전세권의 내용은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 일단 전세금을 걸어놓고 타인의 남의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점유해서 넘겨받아서 용도에 쫓아서 뭐 한다? 사용하고 수익하니까 요게 뭐다? 용익 물권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전세권자도 나중에 더 배우시면 처분 권능이 있어. 독특하게도. 언제 처분할까?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준대? 아니면 안 돌려줘? 안 돌려줘. 기간 끝났는데 전세금 안 돌려주고 애 먹이는 거야. 집주인이. 그 이빨을 드러내요. 갑자기 모습을 돌변해서 아까 저당권자처럼 돼버려 얘가. 그래서 이 부동산 전부를 경매시켜가지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얘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우선 문제를 받아가는 이중적 성격이 좀 있긴 해요. 근데 본질적인 모습은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나중에 배우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자는 이렇게 돼 있네. 저당권자는 100% 누구라고 말할 수 있죠? 이중적 지위인데 채권자야. 채권자들만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는 채무자, 돈 빌린 채무자나 제3자, 돈 안 빌린 사람도 담보 제공할 수 있어요. 제3자가 점유를 넘겨주지 않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잡힌 부동산 위에 저당이 잡히거든요.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자기 채권의 요거 핵심이네. 요거 뭐죠?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저당물, 저당 토지, 저당 건물을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요 물건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환가. 그게 나중에 배우시는데 363조 제1항에 가면 저당권자는 자기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저당물을 경매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경매를 팔아버리는 거지. 소송도 없이. 그래서 돈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됐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가지고 뭔가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요거는, 요 부분은 우리 지난주, 첫 주차에 좀 했어요. 물건과 채권. 물건, 채권 비교하는 건데, 간략하게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물건, 채권 비교를 하는 건데, 일단 뜻부터 다르지.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그게 물건이고,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 그 다른 사람을 채무자라 그러지.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지. 그래서 일단 권리를 논할 때 등장인물이 아예 다르죠. 물건을 논할 때는 사람은 한 사람만 등장하고 그 대상으로 물건이 등장을 해야 돼.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니까. 하지만 채권의 썰을 풀 때는 반드시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해야 돼. 누구하고 누구? 채권자와 채무자. 사람 한 명 놓고 채권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먼저 여기.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고, 지배의 뜻은 사용수익 처분이고, 사용수익 처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무슨 권? 소유권. 사용수익만 할 수 있으면 뭐라고요? 용익 물권 3종. 처분만 할 수 있으면 무슨 물권? 담보 물권 3종. 그렇게 7개 이상한 점유권까지 해서 이렇게 지배하는 권리가 민법에 몇 개 있다고요? 8개. 그게 물건이에요. 이게 다 물건들이고, 토지, 건물, 자동차, 강아지, 뭐 가방, 신발 등등등 세상에 있는 거 다 물건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그럼 채무자는 어떤 행위를 해줘야 돼. 채무자가 해야 될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 두 글자로? 급부라고 해요. 그럼 채무자는 무슨 행위를 해야 되느냐? 다양해요. 엄청 다양해요. 채무자가 해야 될 행위는 계약으로 정할 수 있어요. 계약으로 정한 채권을 약정채권이라 그래요. 또 채무자가 해야 될 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어요. 법률의 규정, 법정 줄여서. 자, 지금 발행이, 그 다음에 빨갱이 이렇게 있네, 둘이. 청군, 홍군. 이거 아까 뭔가 그 영감이 어디서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가 봤던 그 원리, 민법의 기본 틀, 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7페이지. 오늘 수업 시작한 첫 페이지. 거기에서 여기하고 똑같은 원리가 나오지. 아래쪽에, 7페이지 아래쪽에는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 데는 분명히 요건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요건은 두 종밖에 없다고. 발행위가 뭐죠? 법률, 행위. 빨갱이는요? 법률의 규정. 그럼 채권도 발생하는 데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네? 뭘 했거나 법률, 행위 또는 뭐죠? 법률의 규정. 그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어야 돼. 법률행위라 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죠, 여러분들? 계약. 그 계약으로 생긴 채권을 무슨 채권이라고 그런다고? 약정채권. 계약의 약자를 따가지고. 그럼 계약 안 했는데도 법률의 규정에서 생긴 채권을 법률의 규정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뭐? 법정채권. 이 원리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다 그래. 안 그런 거 없다니까요. 저 7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민법의 패러다임이에요. 민법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창이에요. 저 창을 빨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장착시켜야 돼. 자, 그렇다면 약정채권, 법정채권. 자, 약정채권에 제가 예를 몇 개 갖고 왔는데, 채무자가 해야 될 행위들이에요. 여기다가 행위 뒤에다가 청구권 붙이면 딱 채권들이지. 한번 입 풀게 해볼까요? 뭐라고요? 의리 가백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또는 뭐죠? 대금 지급 청구권, 대여금 반환 청구권, 건물 신축 청구권, 이거는요 손해 배상 청구권, 요거는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전부 다 채권들이에요. 채무자가 해야 될 행위인데, 이쪽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뭐 해서 저런 청구권이 생겼을까? 갑하고 을이 매매를 한 거네. 딱 보니까 매매 계약을 한 거네.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 거네. 그럼 매수인은 당신 나한테 소유권 이전해 준다고 하셨죠. 그 소유권 이전해 줘요라고 청구하는 권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기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채권이지. 자, 입장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얘가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얘한테 당신 나한테 뭐 한다고 했으니까 대금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매도인은요. 있어. 그러니까 요것들은 요 두 가지 계약은 두 사람이 무슨 계약하면 생기는 채권들이에요. 매매 계약을 하면 생기는 매수인의 채권과 매도인의 채권을 제가 그려놓은 거야. 요거는요. 대여금 반환 청구권.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 대여금이 뭔데? 빌려간 돈 갚아요라고 하는 거죠. 아까 돈 빌려주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었더라? 소비 대차 계약. 소비 대차를 했을 때 대주 빌려준 사람이 차주에게 돈 갚는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잖아. 채권이죠, 채권. 이해되시나? 그 다음에 이건 건물 신축 청구권은 도급 계약 했을 때 뭐 그런 건데 넘어가고 지금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자 다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요 갑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여자를 치었어. 실수로. 무슨 행위라고 했죠? 불법 행위. 불법 행위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뭐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겠지. 근데 그거는 자기들이 계약을 했나? 거기 제 앞에 있다가 제가 딱 부딪히면 거기 딱 넘어지세요. 그럼 내가 얼마 드릴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민법 750조에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 채권은 계약으로 발생했어. 계약 없이 발생했어. 계약 없으면 다 뭐라 부른다고? 법률의 규정. 줄이면 뭐라 한다고? 법정이라 그러는 거지. 법정 채권인 거야. 그 다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거는 둘이서 뭔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무효야. 무효. 계약이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난 모르고 이행을 해버렸네. 그럼 돌려달라고 하는 거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계약상 그런 게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어. 계약이 무효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법정 채권인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저한테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채권에는 자, 그 전에 우리가 채권 이러면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게 채권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넓은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세요라고 하는 채권을 금전 채권. 돈 말고 다른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채권을 비금전 채권이라 그랬던 거 기억나시나? 요거는 무슨 채권이야? 소유권 넘겨달라고 하는 건 금전 채권, 비금전 채권이요. 비금전 채권이지. 돈 달라고 해요. 지금 집 달라고 해요. 집 넘겨달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무슨 채권 같아? 대금 지급 청구권은요. 금전 채권. 대여금 반환 청구권은요. 금전 채권. 돈 달라는 거잖아.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이거 지난주에 했는데 기억나시나? 손해배상의 원칙적 모습은 금전배상 원칙이거든. 돈 달라고 하는 거 이것도. 됐어. 이게 채권 개념이죠. 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해볼게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 물권은 보세요. 누군가에 대한 권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는 나한테 지배권이 있다고 주장이 돼요. 물권은 절대적 권리예요. 절대적 권리예요. 보세요. 갑이 이 건물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을에 대해서는 내 집인데 병에 대해서는 내 집이라고 주장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절대적이고 대세적 권리라는 거지. 반면에 채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청구하는 걸까? 채무자에게만 청구하는 걸까? 채무자에게. 채무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채무자가 아니에요. 채무자는 계약이나 법에 의해서 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고 딴 사람이 청구했다가는 미친 사람 지난주에 소금 맞은 거 기억나시나? 여자? 소금 맞았잖아. 미쳤다고.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한다. 주장한다는 게 청구한다는 거죠. 청구하는 권리니까. 절대적 권리다. 상대적 권리다. 상대적 권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를 했어요.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해야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어 오거든. 얘가 소유권자면. 근데 아직 등기 안 했어. 미등기 상태. 그러면 애는 소유권자가 된 거는 아니죠. 하지만 계약을 했으니까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권리 자체는 생겼어. 그게 이게 생겼다는 거죠. 당신 나한테 소유권 이전해 준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세요라고 요구할 권리 뭐가 생기는 거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요게 뭐예요? 족보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이 그림 속에 누구에게만 청구할 수 있죠? 이건 오로지 갑 말고 다른 사람에게 청구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계약을 해놓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병이 갖고 있는 더 멋진 집을 발견한 이 을이 초인종을 눌러서 병이 나오니까 대뜸 얘한테 청구를 해버렸지. 그 집 마음에 든다고 소유권 넘겨달라고. 그래서 소금 맞았잖아. 조금 있다가 미친 왔다고. 이 기억나시나? 그러니까 물권은 어떻다? 이런 표현이 절대적이다. 채권은 어떻다? 상대적이다. 누구를 상대로만 해야 된다?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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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채무자. 채무자 아닌 사람에게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물권은 지배를 하는데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예요. 독점적이야. 같이 남들하고 같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논칙이 나와요. 하나의 물건에 똑같은 내용의 지배권 물건은 오로지 하나밖에 성립이 안 돼라는 대원칙 뭐죠? 일물 일권주의 나오는 거지. 보세요.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야. 집 주인이야. 갑이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을도 소유자일 수 있을까? 없어. 자, 이제 공동 소유라고 하는 그 현상은 다른 논외고, 갑이 소유자인데 을도 소유자야? 그런 경우는 없지. 물건 하나에는 소유권이 몇 개밖에 없다? 하나. 그러니까 둘 다 소유자일 수는 없어요. 아니, 공동 소유는 있긴 한데 그거는 여기 문제가 아니고 다시 더 배우면 되고 그렇습니다. 일물일권이에요. 하지만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배가 독점적인 지배권이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채권은 독점성이 없어. 독점성, 배타성이 전혀 없어. 나 혼자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동일한 채권이 양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을이 갖고 있는 채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과 똑같은 채권이 누군가에게 또 생길 수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 있어. 예를 들어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을이 갑에게 돈 빌려줘서 1,000,000원. 그럼 1,000,000원 갚아요라고 하는 채권 생겨 안 생겨 얘한테? 생기는데 병이 또 돈 빌려줄 수 있나 없나 갑에게? 그럼 병도 똑같은 채권 1,000,000원 갚아요라고 하는 채권 생길 수가 있죠. 채권은 독점성 없어서요. 그래서 요가 똑같은 채권 한번 가져볼까? 병이란 사람이 을하고 똑같이 그 소유권 나한테 넘겨주세요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또 가진 거야. 어떻게 하면 가지냐면 얘처럼 이 건물 가지고 또 매매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매매 계약을. 그러니까 얘가 이중 플레이를 한 거야. 집은 한 채인데 을하고 이미 매매 계약을 했어. 그걸 을한테 중도금도 받고 이제 잔금만 받으면 등기 넘겨줄 상황인데 얘가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음을 기화로 이용해서 다시 갑이 병하고 두 번째 매매 계약을 또 한 거야. 이게 부동산의 이중 매매예요. 이중 매매를 해도 여러분들 제2 매수인, 두 번째, 이건 1매매라 하거든. 이거 2매매라 그러죠. 두 번째 매수인은 1매수인처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있다는 거죠. 이 채권에는 독점성이 없기 때문에. 이 채권이 발생한다는 말은 이 계약이 유효하다는 소리예요? 무효라는 소리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중매매 유효성은 여러분들 뭘 아셔야지 알 수 있냐면은, 아, 채권에는 독점성이 없어서 그렇다. 이걸 알면은 이중매매가 유효하다는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삼중매매는요? 세 번째 매수인도 채권 가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게 채권의 독점성이 없어서 그런 거야. 다시 물건으로 돌아가면 물건은 독점적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 똑같은 내용의 지배권은 하나밖에 성립이 안 되지만 지배하는 내용이 다르면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어. 예를 들면 갑은 이 건물의 소유자일 때 을이 소유자일 수는 없지만 전세권자일 수는 있을까 없을까? 전세권요. 있죠. 얘는 소유자고 얘는 세입자지. 그러니까 이것도 물건이고 이것도 물건인데 그럼 일물에 이 물건이 두 개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는 가능해요. 이거는 동일한 내용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병은 이 건물에 저당권을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물건 하나에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세 개의 물건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어. 서로 지배 내용이 다르면. 그럴 때도 얘들은 우선적 효력이 발생해요. 더 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고 우열이 정해져. 얘들 사이에. 왜? 독점 지배권이기 때문에. 딱 질문 드려볼까? 소유권이 더 셀 것 같아? 전세권이 셀 것 같아? 법을 하나도 안 배웠다면 당연히 뭐라고 나와야 되죠? 소유권이 세다고 딱 나오겠지. 아니야. 전세권이 더 세요. 소유권이 뭐 하는 권리인데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고 전세권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인데 누가 살아요? 이 집에. 전세권 설정되면 2년 동안은 누가 살아요? 전세권자가 살아요? 소유자가 살아요? 전세권자가 살아. 소유자 못 들어와. 들어오면 주거 침입이야. 범죄예요. 자기 집에 못 들어가요.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얘가 사용하는 거지. 아무튼 우열이 존재를 해요. 우열이. 근데 채권은 독점성이 없어서 우열도 없어. 채권자들은 전부 다 평등한 거예요. 다 평등해요. 그러니까 자, 이 이중매매 했을 때 요거는 3월 달에 했어. 요거는 4월 달에 했어. 두 번째 매매는. 그럼 이 사람의 채권이 1인 매수인의 채권이 한 달 먼저 생겼잖아요. 먼저 생겨도 더 세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먼저 등기한 사람이 임자야. 보통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1 매수인을 배신하고 2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줘 버리는 사건으로 나와요. 그럼 이 매수인은 나중에 계약을 했어도 등기를 먼저 하면 정상적으로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있다는 소리예요. 일단은 그래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딱 배워보니까 물권하고 채권 중에 어느 게 더 센 것 같아, 느낌에.
물권이 훨씬 세지. 독점 지배권에 절대적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 안 미치 물권이 한번 발생하면요. 미치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 규범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합의한 규범이 뭔데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죠. 법으로만 만들어져요. 물권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만 정하고 두 사람이 만나서 계약으로 만들 수 없어요. 물권 법정주의라 그래. 근데 여러분 채권은 보세요. 채권은 어차피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행사도 못하는 거잖아. 이해되시나? 채권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이 있는 거야. 두 사람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약속한 규범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 두 사람이 약속한 규범이 뭐죠, 여러분들? 계약이야. 계약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채권을 만들어내는 거지. 물론 그 채권의 내용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채권이면 안 돼. 반사회적이거나 불공정하거나 강행법규를 그런 것들만 아니라면 채권은 무궁무진하게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의만 온다면. 물권은 법으로 만들고 채권은 계약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렸는데 학원에 등록을 하셔서 강의를 들을 권리를 취득하셨다면 수강권, 이것도 재산권이니까 물권 아니면 채권인데 여러분들의 수강권은 어떤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같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청구하는 권리 같습니까? 청구하는 권리예요. 채권이에요. 수강권은. 그럼 여러분들의 채무자는 누굴까? 저 아닙니다. 저한테는 아무것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김희정 원장님, 우리 원장님. 원장님이 채무자고 일정한 행위가 뭐냐? 원장님 좋은 강사하고 계약하셔서 이렇게 좋은 강의를 제공해 주세요. 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가진 거예요. 그게 수강권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채권? 약정 채권 같아? 법정 채권 같아? 여러분들 수강권은요. 약정 계약하신 거잖아. 원장님이랑. 금전 채권이에요. 비금전 채권이에요. 비금전 채권이지. 원장님한테 돈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거니까 비금전 채권이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나? 이 수강증 들고 저기 에듀윌 가서 앉아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여기 특정 채무자 여기에서만 노원 세럼에서만 쓰는 청구권이에요. 상대적 권리예요. 그리고 독점적 배타적이지 않고 독점적 배타성이 없어.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있지 동시에. 여러분 다 평등한 채권자들이잖아. 채권에 독점성이 있으면 학원 문 닫아야 되는데 한 명 등록하면 마감 쳐야 되는 건데 1학원 1수강생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채권은 얼마든지 원장님의 목표는 이 교실을 가득 채우는 거죠. 채권자들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의 종류와 내용은 합의로 계약으로 정하니까 여러분들은 연회원으로 정규반으로 등록하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2달만 다니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1차만 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요구권의 채권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 않냐. 이해되시나? 그런 거예요. 요거 감각이 좀 서 있어요. 물권 채권 감각.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물건 요거 좀 또 봐야 되겠네요. 이게 제가 계획한 진도대로는 못 나가고 있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입문과정이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물건 보겠습니다. 예.